이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움켜쥔 양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산에 버렸습니다. 분명히 버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차디찬 바위 아래에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18배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될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상주 땅에 이판서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이름난 명문가였습니다. 고조부 때부터 대대로 벼슬을 지냈고 고을에서 이판서 댁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00년 묵은 은행나무가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마당 가득 쌓였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이판서는 날마다 족보를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증조부, 조부, 부친, 그리고 자신의 이름. 다음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대를 잇는 것. 그것이 이판서에게는 밥보다 중한 일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족보를 펼칠 만큼 그 집착은 깊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야속했습니다. 정실 부인은 15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 판서는 결국 첩시를 들였습니다. 하늘이 돌보아 주셨는지 첩실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는 사내 아이, 하나는 계집 아이. 이 판서는 사내 아이만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계집 아이는 거들 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 딱 2글자였습니다. 그 2글자가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계집 아이가 태어난 날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핀내가 가시지 않았고 촛불이 가물가물 흔들렸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조용히 첩실에 손을 잡았습니다. 첩실은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이는 작고 붉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오래도록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조용하게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첩실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이 아이는 오늘 밤 버려질 아이입니다. 그래도 들으세요. 산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습니다. 관상을 보면 이 아이가 훗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이에요. 코가 곧고 눈빛이 깊어요. 이마가 넓고 맑습니다. 예사 아이가 아니에요. 첩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계집 아이가 무슨 집안을 일으켜요.
판서 나리께서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세요. 실컷 우세요. 그러나 이 한마디만은 기억해 두세요. 할머니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고 살아감에 있는 법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사람을 만들어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요. 첩실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껴안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산파 할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서면서 품 안에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훗날에야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아주 다른 울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판서의 명은 간단하였습니다. 계집아이는 산에 갖다 버려라. 새벽빛이 채 오르기도 전이었습니다. 하인 막돌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날이 아직 젖도 못된 아이입니다. 산에 버리면 차마. 이 판서의 눈이 싸늘해졌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명을 어길 셈이냐? 날이 다시 한 번 더 입을 열면 내 놈도 당장 내쫓겠다. 막돌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첩실은 마당에 쓰러져 통곡하였습니다. 제 딸아이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졌습니다. 땅을 치고 또 쳤습니다.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이 판서는 그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막돌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뒷산으로 향하였습니다. 7월 한여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공기가 후텁지근하였습니다. 매미 소리가 이미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막돌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왔을 때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끼가 낀 널쩍한 바위였습니다. 그 아래에 오목하게 파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막돌이는 아이를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속눈썹이 길었습니다. 코끝이 오뚝하였습니다. 막돌이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막돌이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막돌이는 다시 그 산을 올랐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두고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자꾸만 되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에 다시 가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이 곁에 커다란 어미 호랑이 한 마리가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황토빛 털의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였습니다.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막돌이는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막돌이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곁에 낮게 엎드려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거친 숨결이 아이의 뺨을 간지러 폈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을 움찔하였습니다. 막돌이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한참을 그 자리에서 바라보다가 막돌이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호랑이는 막돌이가 떠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막돌이는 이 판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말에도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살아다오. 제발 살아다오. 한편 이 판서의 집에서 사내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름은 이준혁. 아버지 이 판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훈장을 들여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총명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어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산수를 풀어도 번번이 틀렸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늘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날이 도련님이 글보다는 몸을 쓰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판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문관이요. 반드시 과거에 급제시킬 것이요. 훈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판서는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시키리라. 그것이 이 판서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너무 강하였기에 다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8배 전 산에 버린 아이도, 첩실의 통곡도, 막돌이의 눈물도 18배가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들녘에는 벼가 누렇게 익었고 장사꾼들이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쉬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상주 뒷산에 신녀가 산다더라. 신녀? 그래. 18살쯤 됐다는데 병자를 고치고 사람 운명을 본다더라고.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살지 안다더라.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야, 진짜야. 우리 마을 박서방네 아들이 고름병이 들었는데 의원도 못 고쳤던 걸 그 신녀가 단 하루 만에 고쳤다잖아. 정말이야? 게다가 그 신녀 부모도 없이 산속에서 혼자 자랐다고 하더라. 어릴 때 산에 버려진 아이인데 호랑이가 지켜줬다는 말도 있어. 소문은 삽시간에 상주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밥상머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 판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판서는 피식 웃었습니다. 산에 사는 신녀라니. 허황된 소리. 그런데 그 직후였습니다. 이 판서의 아들 준혁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책을 읽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습니다. 고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의원을 모두 불렀습니다. 1명, 2명, 3명.
그러나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기 드문 병입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처음 보는 증세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판서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이 판서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사랑채 마당에 하인들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그 신녀를 데려오너라.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상주 뒷산은 험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길도 없는 바위산이었습니다. 막돌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적잖이 나이가 든 막돌이였습니다.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날이 그 신녀가 있다는 곳이 워낙 험한 산중이옵니다. 또한 그 신녀가 스스로 내려올지도 알 수 없사옵고 함부로 데려올 수 있을지. 이 판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더 무서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장 가서 데려오지 못할까? 예, 나리. 막돌이는 굳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막돌이의 가슴 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8배 전 바위 아래에 내려놓은 작은 아이. 그 아이의 작은 주먹. 막돌이는 서둘러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막돌이가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이 판서는 집에서 혼자 서성였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였습니다. 아들 준혁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이내 돌아섰습니다. 아들이 알아눕자 그제야 이 판서는 무언가 두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 씨가 방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영감, 혹시 그 아이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요? 이 판서의 눈이 번쩍 치켜뜨였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요. 그따위 말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시오. 하지만 영감, 생각해보면 당장 들어가시오.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이 판서는 혼자 마당에 섰습니다. 300년 묵은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란 잎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 판서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18배 전산에 버린 그 아이. 가 태어나 작은 주먹을 쥐고 잠들어 있던 그 아이. 이 판서는 억지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죽었을 터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 내어 말하였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막돌이는 산길을 오르며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18배 전 그 아이.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그 아이가 신녀라는 소문의 주인공이라면, 막돌이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였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산 중턱을 지나 한참을 더 올라가자 좁은 산길 끝에 조그만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깨끗하였습니다. 처마 밑에 약초 묶음이 가지런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온갖 약초들이 빽빽하게 심겨 있었습니다. 쑥, 당귀, 천궁, 황기. 막도리는 이름도 모르는 풀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막도리가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계시오? 나는 상주 이판서 덱하인이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한 처자가 나왔습니다. 때가 묻은 삼배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손끝에는 약초즙이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도리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옷도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깊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8살짜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막도리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혹시 이름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자가 먼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는 매순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태어났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매순이, 산의 순이. 막도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매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판서댁 도련님이 아프다고요? 예. 사흘째 고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의원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순이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하였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막도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이 판서댁은 워낙 엄한 집이라 산에서 내려온 처자를 환하게 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순이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 약초 바구니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바구니를 정리하는 손놀림이 능숙하였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어디라고 못 가겠어요. 막도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8배 전 그 아이. 살아다오, 제발 살아다오 빌었던 그 아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라 있었습니다. 막도리는 굳게 입술을 다물고 매순이를 따랐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막도리와 매순이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흔들리며 빛이 춤을 추었습니다. 막도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차마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매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를 어렸을 때 아셨나요? 막도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찌 그런 것을 묻소? 아저씨 눈에서 슬픔이 보여요. 막도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매순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요? 제가 산에서 혼자 자란 것을요. 제 어머니가 저를 낳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을요. 누군가가 저를 그 산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을요. 목소리는 담담하였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듯 말하였습니다. 막도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사실은 저는 그날 매순이가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아저씨,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하늘은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막돌이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 이리 의연할 수 있는지, 어찌 이리 맑을 수 있는지. 매순이를 키운 것은 산속에 혼자 사는 노파였습니다. 이름도 출신도 알 수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저 어느 날 매순이를 발견하고 품에 안아 데려왔을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매순이에게 약초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풀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고름을 사귀고, 어떤 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지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사람 몸의 이치도 가르쳤습니다. 맥을 짚는 법, 숨소리를 듣는 법, 눈동자를 보고 속 상태를 아는 법. 매순이는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빨리 배웠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여. 노파는 혼자 중얼거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매순아,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란다. 하늘은 다 보고 있느니라. 매순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왜 그 말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노파는 매순이가 10살 되던 해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달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매순이가 약초를 다리고 또 다렸지만 노파는 조용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다. 걱정 마라. 노파가 눈을 감기 직전 매순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매순이는 그것을 받아 품 안에 간직하였습니다. 무엇인지, 왜 자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그 후로 매순이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산이 있었고, 약초가 있었고,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매순이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것이 매순이의 삶이었습니다. 이 판서댁에 도착하였을 때 집안은 어수선하였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부인은 준혁의 방 앞에서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매순이가 대문을 들어서자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신녀라고? 산에서 내려온 계집이잖아. 절에서 뭘 고친다는 거야. 이 판서가 나왔습니다. 매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계집이 신녀라고? 매순이는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 나리. 매순이라 합니다. 이 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무식한 계집이 병을 고친다고. 고을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인데 어디 한번 보자꾸나. 매순이는 아무 말 없이 준혁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혁은 방 안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매순이는 준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맥을 짚었습니다. 그러더니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창가, 벽,
바닥, 천장. 그러다 창가에서 멈추었습니다. 날이 저 창가에 붉은 잎풀이 있지요? 이 판서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있다. 관상용으로 심어 놓은 것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저 풀이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 저 풀에서 나오는 향이 방 안에 퍼집니다. 낮에는 잘 모르지만 밤에 창문을 닫고 자면 향이 방 안에 가득 찹니다. 오랫동안 그 향을 흡입하면 이런 열이 납니다. 독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그 향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방 안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판서가 하인에게 눈짓하였습니다. 하인이 달려가 그 풀을 확인하였습니다. 날이 뿌리를 보니 이 풀에서 확실히 진한 향이 납니다. 이 판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순이는 바구니에서 약초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시키고 약초를 다려 천천히 준혁에게 먹였습니다. 당장 저 풀부터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사흘 동안 이 약을 드시면 열이 내릴 것입니다. 이 판서는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열이 내렸습니다. 얼굴빛이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눈을 뜨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이 개운합니다. 오랜만에 개운합니다. 이 판서는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매순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리의 아드님은 괜찮으실 겁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 판서가 조금 머쓱한 얼굴로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였다. 사례를 하겠다. 무엇이 필요하냐? 매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을 살렸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은이라도. 정 그러시다면 약초 몇 가지만 주십시오. 씨앗이라도 좋습니다. 이 판서는 잠시 매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무언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순이가 막 문을 나서려는데 이 판서의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안색을 보러 왔다가 그 자리에 매순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저 아이는 어디서 왔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판서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시오? 상주 뒷산에서 내려온 아이라는데. 부인은 천천히 매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매순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부인의 손이 매순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영감, 이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 점이 있어요. 이 판서가 다가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이 판서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문의 적통은
오른쪽 손목에 붉은 점을 타고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대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판서도 그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이 중 사내 쪽에는 없었고 계집 쪽에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이겠지. 같은 점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냐. 그러나 부인은 매순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그 눈빛이 누구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 판서와 닮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영감, 이 아이는 우리 딸이에요.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매순이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막돌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나리,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날 아기를 산에 버렸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집이 살아있단 말이냐? 막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예,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올라가 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아이 곁에 엎드려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리, 방 안이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판서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이 판서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족보에 올려라. 부인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영감, 정말이요? 내 핏줄이라면 족보에 올려야지. 막돌이는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순이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집이 자신이 태어난 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 판서는 처음으로 매순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촛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판서가 말하였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방이라도 마련해 주랴. 옷이라도 새로 맞춰주랴. 아무것도요. 원하는 것이 없냐? 있습니다. 이 판서가 눈을 들었습니다. 매순이는 잠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 이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첩실은 내가 버려진 후 집을 나갔다. 그 이후로 아무 소식도 없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매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단 3글자였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이 판서는 마주 보지 못하였습니다. 부인이 조용히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매순이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매순이는 그 차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악당이 다가오다. 5200만 6500. 매순이가 이 판서 댁에 들어온 사실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상주 고을은 좁았습니다. 소문은 하루도 되지 않아 온 고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한 사람의 귀에 닿았습니다. 바로 이 판서의 사촌 이참봉이었습니다. 이참봉은 이 판서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겉으로는 형님 하며 따르는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오래전부터 이 판서 댁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에게 자식이 없으면 재산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생각을 하며 몇 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참봉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이를 갈았습니다. 그 계집아이가 진짜 이 판서의 딸이라면 나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 부하가 물었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나리? 증거를 없애야지. 그 계집아이가 이 판서의 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해. 이 참봉은 먼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술집에서. 상주 뒷산의 신녀는 무당 집딸이라더라. 족보도 없는 천것이 이 판서의 딸 행세를 한다더라. 약초로 사람을 홀려서 재산을 노린다더라.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2배로 부풀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판서 댁에 요사스러운 계집이 들어갔다더라. 약초로 사람을 홀린다더라. 가문을 말아먹으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겠냐. 소문은 이 판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판서는 심란하였습니다.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에 흔들렸습니다. 이 판서는 매순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홀린다는 소문이 있다. 사실이냐? 매순이는 담담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는 약초로 사람을 치료하였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냐? 제가 치료한 사람들이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판서는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워낙 커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봉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막돌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복의 막돌이. 막돌이는 이 참봉을 보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네가 18배 전 그날 산에 아이를 버렸지? 막돌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가 그 아이를 살려줬잖아. 주인 나리의 명을 어기고. 이 참봉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습니다. 관아에 고하면 자네는 주인 명을 어긴 죄가 되네. 게다가 사실을 숨긴 죄도 더해지지. 어떻게 되겠나? 막돌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단 한마디만 해주면 돼. 매순이라는 아이가 이 판서 댁딸이 아니라는 증언을. 그러면 자네 일은 모른 척 해줌세. 막돌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못합니다. 이 참봉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못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참봉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하들이 막도리를 끌어냈습니다. 막도리가 저항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도리는 이 참봉의 창고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창고였습니다. 매순이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찾아오는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이 참봉이 직접 이 판서를 찾아왔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너털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형님, 제가 이 집을 위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판서가 의자를 권하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 매순이 말입니다. 저 아이의 진짜 어미를 찾았습니다. 이 판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요? 이 참봉이 손짓하자 밖에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참봉이 말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매순이를 산에 버린 진짜 어미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 아이를 버렸다 합니다. 이 판서 댁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예, 제 딸이 맞습니다.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이 판서는 굳어버렸습니다. 이 판서는 매순이를 불렀습니다. 매순이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빛도 생김새도 목소리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저 분을 모릅니다. 나리. 이 판서가 말하였습니다. 저 여인이 자신이 내 어미라고 한다. 저는 저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 참봉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헤어졌으니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순이는 이 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참봉의 눈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욕심, 그리고 급함. 매순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나리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이 판서는 오래도록 매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판서는 알았습니다. 이 참봉의 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여인이 사온 증인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미 소문이 너무 커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족보가 흔들렸다는 말이 퍼지면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결국 눈을 돌렸습니다. 매순이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매순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예, 나리. 그 단 두 글자. 원망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매순이는 약초 바구니 하나만 챙겼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부인이 방 안에서 흐느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막도리가 갇혀있는 창고 근처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돌이는 주먹으로 흙바닥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먹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매순이는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가집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사람이 없어 식어버린 방이었습니다. 등불도 없었습니다. 매순이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어둠이 사방에서 조여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버려졌습니다. 처음 버려질 때는 갓난아이라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알면서 버려졌습니다. 어떤 것이 더 아픈지 매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팠습니다. 창밖에서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매순이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매순이가 10살 때까지 들어온 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매순아,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란다. 하늘은 다 보고 있느니라. 매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감에 있습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어난 날 밤, 산파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매순이는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살아감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였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에게 약초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판서도, 이 참봉도. 매순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방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막돌이. 막돌이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막돌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 참봉의 창고에 갇혀 있을 터였습니다. 매순이는 품 안에서 노파가 준 것을 꺼냈습니다. 초록빛 옥패였습니다.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매순이는 옥패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초 바구니를 메었습니다. 밤길을 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순이는 이 판서택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담 한쪽에 낮은 곳이 있었습니다. 매순이는 바구니를 먼저 넘기고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이 참봉의 창고는 뒤쪽에 있었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매순이는 바구니에서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꺼냈습니다. 자물쇠 구멍에 넣어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막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들어온 빛이었습니다.
아가씨, 어찌 여기를. 매순이가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막돌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아가씨는요? 집에서 나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매순이는 짧게 대답하고 바구니에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떡 두어 개와 물이었습니다. 막돌이가 받아 먹는 동안 매순이는 말하였습니다. 막돌이 아저씨, 저는 내일 관아에 가겠습니다. 막돌이가 멈추었습니다. 사또 앞에서요? 예.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아가씨, 그랬다가 이 참뽕이. 아저씨, 하늘은 다 보고 있어요. 매순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막돌이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이 밝기 전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진실을 밝힐 것인지, 그리고 매순이는 품 안에서 옥패를 꺼내어 막돌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막돌이는 그것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저를 키워준 노파에게 받았습니다. 내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막돌이는 그 옥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판서 대가보입니다. 도련님이 태어나던 날 밤 사라졌다는 바로 그 옥패입니다. 매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매순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새벽부터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판서댁 쌍둥이 딸 이야기는 이미 고을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밥도 거르고 나왔습니다. 마당이 꽉 찼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상좌에 앉았습니다. 위엄 있는 자세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참봉이 먼저 나섰습니다. 두루마기를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또 날이 저 계집이 이 판서 댁딸 행세를 하며 가문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뿌리도 없는 산골 계집이 귀한 족보를 더럽히려 하고 있습니다. 사또가 매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판서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예. 증거가 있느냐? 매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였습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참봉이 비웃었습니다. 무식한 산골 계집이 무슨 증거를 가져왔단 말이냐? 마당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매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이 판서댁 하인 막돌이의 증언입니다. 마당 한쪽에서 막돌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이 참봉의 창고에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막돌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였습니다. 사또 날이 18배 전 7월 초하루. 저는 이 판서 나리의 명을 받고 갓 태어난 계집 아이를 상주 뒷산 바위 아래에 버렸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는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판서 대가문의 표식입니다. 저는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또가 매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을 내어보거라. 매순이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붉은 점이 선명하였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정말 점이 있네. 어머나. 이 참봉이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 나리, 그 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가 무슨 증거란 말입니까? 마당 일부에서 동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순이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둘째 증거가 있습니다. 매순이가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었습니다. 초록빛이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옥패였습니다.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이 판서 댁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입니다. 제가 태어난 날 밤 사라졌다는 바로 그 옥패입니다. 이 판서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옥패를 가까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났느냐? 매순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저를 키워준 노파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뿌리를 증명해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노파는 제가 태어난 날 밤 이 판서 댁에 있었습니다. 산파 할머니였습니다. 이 판서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산파 할머니. 그날 밤 첩실에 아이를 받아낸 할머니. 그 할머니가 매순이를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옥패를 간직하였다가 매순이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앞면, 뒷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새겨진 문양과 글자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것은 이 판서 대가보가 맞소이다. 과인이 예전에 이 판서의 부친께 받은 적이 있어 잘 알고 있소. 이 참봉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저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옥패입니다. 사또 나리.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참봉. 예, 네. 그대는 거짓 증인을 사서 이 판서 댁 딸을 내쫓으려 하였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형님 집안을 위해서 이 판서 댁 하인 막돌이를 협박하고 창고에 가두었소. 이 참봉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요. 사또, 저는 억울합니다. 닥치시오.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참봉을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 참봉이 몸부림쳤습니다. 놔라, 이놈들. 나는 이 판서의 사촌이다. 나를 어쩔 셈이냐? 그러나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참봉의 부하들도 하나둘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하였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제 살 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이 참봉의 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 참봉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놈, 내 이놈, 내 자식 놈이. 그러나 포졸들이 이미 포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참봉의 죄를 낱낱이 밝혀라. 거짓 증인을 세운 죄, 하인을 불법으로 구금한 죄, 재산을 탐하여 음모를 꾸민 죄. 모든 죄를 물어 가산을 몰수하고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곤장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 참봉은 만신창이가 된 채 끌려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을에서 이름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내던 이 판서 댁 재산도 고을에서의 체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이 참봉이 귀양지에서 거짓골로 구걸하는 것을 보았다더라. 처음부터 다른 사람 것을 탐냈으니 절이 된 것이지. 탐욕에 눈이 멀면 저렇게 되는 법이야. 한편 사또가 매순이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이 판서의 따림이 확인되었소. 당당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 판서가 천천히 매순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판서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이 판서가 무릎을 꿇다니. 고을에서 이 판서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판서는 고개를 숙이고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하였다. 6글자였습니다. 매순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하였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상주 이 판서 댁 마당의 300년 묵은 은행나무 아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판서와 매순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많이 늙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카락이 백설같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 긴장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하였습니다. 매순이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매순이를 여의원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든 달려왔습니다. 상주뿐만 아니라 이웃 고을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매순이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매순이가 심은 약초들이 빼곡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족보만 펼쳐놓고 읽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쑥 냄새, 당귀 냄새, 황기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판서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내 어미를 찾았다. 매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이웃 고을 장터에서 소금 장사를 하며 살고 있더라. 고생이 많았다고 하더라. 이 판서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모셔오겠다. 매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란 잎 하나가
매순이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비웃던 계집아이가 이제 온 고을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산에 버려진 아이가 이제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도 달라졌습니다. 매순이의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는 당황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매순이를 누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공부는 포기하고 대신 장사길로 나섰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막돌이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 판서가 막돌이의 공을 기려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막돌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나리, 저는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감에 있습니다. 산에 버려진 아이는 스스로의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며 베풀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 삶이 결국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하늘은 모두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내가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선이라면 반드시 선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